이번 강은 유신정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강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하면서 유신정부가 나오는 대목까지 이야기 드렸을 겁니다. 박정희 이전의 시대에 장면정부 4.19 혁명이 나왔고요. 4.19 혁명은 꽤나 중요한 단원입니다.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게 4.19 혁명과 6월 민주항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전의 정부는 뭐였습니까? 이승만 정부. 이승만 정부부터 시작해서 장면, 그 다음에 박정희 정부까지 들어왔습니다. 그 다음에 유신정부지만 유신정부도 대통령은 누굽니까? 박정희죠,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박정희 정부라 유신정부는 동일한 개념입니다만 나눌 때는 박정희 정부는 유신정부 이전까지 나누고요. 유신정부도 박정희 정부지만 구분은 하는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칠판을 보면서 들어가도록 합시다. 우리가 유신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유신정부가 등장한 게 몇 년에 등장하느냐? 그러면 1972년에 등장하는 게 유신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유신정부가 나오게 된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배경을 잠깐 들어가도록 합니다. 자, 1969년 미국 대통령 닉슨이 발표했던 것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닉슨 독트린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1947년에 나왔던 트루만 독트린이 있어요. 이 트루만 독트린은 냉전을 만들었고요. 닉슨 독트린은 냉전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빙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69년에 나왔던 닉슨 독트린이 등장하면서 미국은 해빙 쪽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군이 철수를 하기 시작을 하겠고요. 또 하나 나오는 게 베트남전에서 물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베트남에서도 철수를 하고 있었다. 이런 과정에 해빙으로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대통령이 중국에 가서 중국의 통치자와 만나기까지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한 국외적 정치적 상황이 하나가 등장하겠고요. 또 하나 세계적인 상황으로 경기가 굉장히 불황에 빠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경제 불황이 등장하고 있었다. 60년대 말부터 경제 불황이 등장하는 거고 73년에 석유 파동이 등장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요. 아랍에서 전쟁이 나오면서 석유 가격이 굉장히 올라가는 형태가 나오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경제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으로 넘어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이러는 과정에 하나가 더 등장하는 국내 사건입니다. 국내에서 7.4 남북 공동성명이 발표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7.4 남북 공동이 발표되면서 통일에 대한 기운이 굉장히 확산되는 과정이에요. 이런 과정에 박정희 정부는 유신정부를 만들어내기 시작을 합니다. 이 유신헌법을 통해서 유신정부를 만들어내게 되는데 유신헌법을 만드는 목적이 국가안보라든가 지속적 경제성장입니다. 또 하나가 평화통일을 유지하자는 거예요. 이 세 가지 목적에서 유신헌법을 제정하는데 이 유신헌법을 제정하기 위해서 1971년 비상사태를 선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한테 초법적 권한을 부과하겠고 유신헌법을 10월 달에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신헌법을 제정하는데 크게 기여했던 사건이 7.4 남북 공동성명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거를 굉장히 중시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요. 자, 그러면 이 유신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유신헌법이 나올 때 유신정부가 나올 때 꽤 자주 써지는 단어가 등장하게 됩니다. 머릿속에 넣어두시게 되는데요. 한국적 민주주의란 단어가 등장하고 있어요. 이거를 다른 말로 국적 있는 민주주의라고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단어 머릿속에 넣어주시고요. 또 하나 나오게 되는 게 긴급조치가 등장하고 있었다. 긴급조치 나오면 무조건 유신정부예요. 그리고 유신정부에서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구가 하나가 등장하게 됩니다. 통일주체 국민회의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러면서 유신정부를 이야기하는 대표적인 단어가 등장한다 그랬어요.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이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는데 이때 대통령은 간선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몇 년제? 6년제의 대통령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때 대통령으로는 굉장히 커진다 그랬습니다. 그 과정에 국회의원 3분의 1을 추천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래서 나왔던 국회의원 모임단체를 뭐라고 하느냐? 유신정의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줄여서 유정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국회 해산권도 부여하겠고요. 대통령의 탄핵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든가 사법권도 통제하는 과정에 대법관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었다. 긴급조치도 가능하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 대통령, 유신정부의 대통령은 굉장히 큰 권한을 형성하고 있었다. 이렇게 권한을 형성하면서 민주화 운동을 어느 정도 억압을 하는 과정이 나와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유신정부에 반대했던 우리나라의 민주화 운동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민주화 운동과 관계되면서 나오는 내용이 대학생들의 유신 반대 운동이 등장하면서 이기에 가장 큰 사건으로 나오게 되는 게 1174년에 나왔던 민청학년 사건이 등장한다. 이렇게 되겠고, 개헌청원 100만 서명운동이 등장하게 됩니다. 개헌을 내달라는 100만 서명운동이 등장하는 게, 이것도 몇 년에 등장한 겁니까? 1173년. 민청학년 사건은 1174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뒤로 넘어가다 보니까 자유 실천 문인협의회가 나온다든가, 그것은 별 의미가 없는데 3.1 민주구국선언이 등장합니다. 76년에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3.1 민주구국선언을 우리가 어디서 등장한 거냐? 명동성당에서 등장한 거예요. 그래서 명동선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이 운동, 민주화 운동을 대통령 권한에 대해서 약화를 요구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유신정부에서는 탄압을 하게 될 겁니다. 근데 이 민주화 운동에서 우리가 참고적으로 사료를 봐야 될 게 3.1 민주구국선언 또는 명동선언은 참고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날개 쪽을 잠깐 보세요. 오늘로 3.1절 신 7도를 맞으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연도를 추정할 수 있어요. 3.1운동이 몇 년에 나왔던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919년에 나왔던 운동이죠. 그런데 몇 돌이 됐습니까? 57돌이 됐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기다 57을 더하면은 1976년이라는 게 추정이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계속 읽어갑니다. 이대로 앉아있는 것은 구국선언들의 피를 땅에 묻혀버리는 죄가 되는 것 같아 우리의 뜻을 모아 민주국선언을 국내에 반포한다. 민주국선언이에요. 3월을 1일 한 거예요. 밑으로 내려갑니다. 세 줄 정도 건너뛰다 보니까 국가안보란 구실 아래 신앙과 양심의 자유는 날로 위축돼 갔고 언론의 자유, 학원의 자유성은 압살당하고 있었다. 결론은 국가안보를 빌미로 해서 언론이라든가 학원 자유를 압살하는 거죠. 여기에 반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우리가 잠깐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시를 뭐라 그랬습니까? 자, 반공이라고 이야기를 했죠, 결론적으로. 근데 여기서 3.1 민주국선은 우리나라 국시를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 민주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러면서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러는 과정. 그러면 박정희 대통령의 유신정부에서는 인권을 굉장히 탄압한다든가 민주화를 탄압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이러한 결과가 우리나라 우방이었던 누구와 관계가 소원해지느냐? 미국과 일본과의 관계가 굉장히 소원해지기 시작을 합니다. 여기서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진다든가 일본과 관계가 소원해지는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과 관계가 소원하는 것은 이러한 민주화 운동 탄압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일본과 미국과 관계가 소원해진 배경 중 하나가 1173년 김대중이 어디에 있었죠? 일본에 있었는데 잡아들이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중앙정보부가. 이것도 또 하나 일본 관계가 소원해지는 배경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6년째 대통령이 됐던 게 몇 년이라 그랬습니까? 72년이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다음 대통령 선거는 몇 년에 나옵니까? 6년 되니까 78년에 나오겠죠, 결론적으로. 그런데 이 박정희 정부는 78년에도 다시 대통령에 당선이 되게 됩니다. 이때도 여전히 어디겠습니까? 통일 주체 국민회의에서 당선되는 거 당연하겠죠, 결론적으로. 근데 이 78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어요. 10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여당과 야당을 이야기하는 과정에 국회의원 수는 누가 더 많냐면 여당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나 실질적으로 득표수는 누가 더 많았다? 야당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야당의 득표수가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었다. 이런 과정까지 등장합니다. 이렇게 야당의 득표수가 많았던 것은 당연히 정부가 민주화 운동을 탄압한데도 커다란 영향을 받았을 거다. 이렇게 우리가 추정하면 될 겁니다. 이러다가 78년과 79년으로 넘어가는데 78년에 또 하나 석유파동이 등장합니다.
잠깐, 석유파동은 73년에 한 번 나왔어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때는 석유파동은 아랍 전쟁에서 나오는 겁니다. 근데 78년에 나왔던 석유파동은 이란이 있죠. 이란이 석유 수출을 금지하는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석유파동이 다시 나오면서 경제가 굉장히 혼란한 상황에 빠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 경제가 혼란한 상황에 빠지는 과정에 79년에 나왔던 하나 사건이 등장합니다. 자, 경기가 어려워지는 과정이 등장하다 보니까 외국에 있었던 우리나라에 투자했던 기업들이 이익이 좀 안 남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과정이 나와요. 나중에 경제편에 나오게 되겠지만 이 사건을 YH 사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YH는 가발업체의 결론적으로 여공들이 많이 근무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 YH 기업이 자, 경기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를 문을 닫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우리한테 나가라면 어디로 나가란 말인가? 그러면서 노동운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잠깐, 원래 노동운동은 뭐를 요구하는 게 가장 기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임금을 요구하는 게 기본인데 여기는 임금을 요구하지 않고 회사 문을 닫지 말라고 요구를 하는 겁니다. 그러는 과정에 이 YH 여공들이 야당의 당사, 신민당 당사에서 검거 농성을 하다가 경찰이 들어와서 이 농성을 진압합니다. 진압하는 과정에 일부의 여공들이 죽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런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야당의 총재였던 김영삼이가 국회에서 정부를 비난한 사건이 나와요.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어떻게 여당이 되겠죠. YS를 제명하기 시작을 합니다. 김영삼 제명이 79년에 등장하고 있어요. 이 김영삼을 제명하다 보니까 김영삼의 정책 기반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산, 마산의 이쪽 결론적이요. 그래서 이쪽에서 시위가 등장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 시위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부마 시위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부마 시위가 나왔지만 군대를 이용해서 진압하는 결과가 등장해요, 결론적이요. 그러다가 우리 박정희 대통령의 비서실장과 응인과 또 하나 중앙정보부 장관의 갈등이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는 과정에 박정희가 죽는 사건 뭐가 등장합니까? 12.6 사태가 등장하게 돼 있죠, 결론적으로. 이 12.6 사태가 등장하면서 박정희가 죽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70년 유신 정부를 우리가 겨울 정도로 보고 있는 거예요. 왜? 민주화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 겨울 정도로 보다가 80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박정희가 죽었으니까 대통령은 누가 대행을 하느냐? 그 당시 국무총리입니다. 최기하가 대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이 80년에 서울의 봄이 등장합니다. 즉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죽었으면서 겨울이 이제 지나고 뭐가 돌아왔다? 봄이 돌아왔다는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이래서 서울의 봄이 등장하고 있었다. 이 서울의 봄이라는 것은 언론이 처음으로 썼던 겁니다. 이게 이제 학계까지 들어오면서 우리가 서울의 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과정에 어느 계열이 등장하냐면 신군부가 등장하고 있었다. 신군부는 솔직히 말하면 12.6 사태 뒤에 계엄사령관이 정승화입니다. 정승화를 건거하면서 12.12 사태가 등장해요. 여기서부터 어느 정도 권력을 키웠던 사람이었던 누구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전두환하고 노태우가 등장하게 돼 있죠. 신군부 세력들의 권력이 서서히 커져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80년 5월 10일 날 서울역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나와요. 이때 신군부에서는 전국적으로 계엄을 확대하는 5.17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5.17 조치라는 것은 시위는 줄어들고 있는 과정인데 전국으로 계엄을 확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김대중이라든가 김종필을 검거에 들어가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80년 5월 18일 날 광주에서 뭐가 나옵니까? 5.18 민주화 운동이 나오고 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이라고도 되겠지만 우리가 5.18 민주화 운동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민주화 운동이었던 광주에서 나왔던 5월 18일 민주화 운동이 나오게 되는데 이 민주화 운동은 광주에서 시작했던 운동은 맞습니다. 근데 이 광주에서 시작했던 운동이 광주 주변까지는 확대돼요.
그러나 전국으로 가지 않았던 운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민주화운동 대표적인 세 가지이지만 두 가지 문제에서 어떻게 된다? 좀 더 약화되는 배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계엄군이 총을 쏴겠고 시민군도 그에 대처해야 되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광주 민주화운동에서 중요한 단어를 우리가 체크한다. 그러면은 시민군이란 단어가 나오고 있다. 시민군과 계엄군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시민군이란 단어가 나온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하겠고 17일이 등장한다든가 18일이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왜? 5월 17일 날 5.17 조치가 나오겠고 18일 날 뭐가 나옵니까? 광주 민주화운동이 나오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래서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 나왔지만 결과는 어떻게 돼요? 계엄군에서 진압이 돼버리죠, 결론적으로. 그러면 여러분 교재에 날개 쪽에 가면은 5월 18일 광주 민주화운동이라는 사료가 1번과 2번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을 체크해보도록 합시다. 1번 첫 번째, 우리가 왜 총을 들 수밖에 없었는가? 이 말 체크해 두시오. 총을 들었다. 중간 정도에 가다 보니까 17일 나오죠. 한 줄 건넜다니까 18일 나오죠. 그 밑에 줄에 공수부대 나오죠, 결론적으로. 이것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네모 2번에 가니까 밑에 쪽에 갑니다. 시민군이 결성되어 계엄군과 시가전을 벌이는 과정에서 많은 시민과 학생들이 희생당했다. 시민군과 계엄군이 총격전을 벌였다는 이야기죠, 결론적으로. 이게 우리가 말했던 광주 민주화운동과 관계되고 있다. 근데 이 광주 민주화운동은 결과적으로 진압이 돼요. 근데 이 운동은 나름대로 우위가 등장합니다. 군부 독재에 대항했던 민중의 민주화운동이었다. 잠깐, 이 5.18 광주 민주화운동은 누구에 반대했습니까? 신군부에 반대했죠, 결론적으로. 그래서 군부에 저항했던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이었다. 동그라미 눈에 가다 보니까 우리나라 민주화운동의 밑거름이 되고 있었다. 이러한 내용들이 우리가 말했던 광주 민주화운동이란 이야기예요, 결론적으로. 근데 이 민주화운동을 진압했던 신군부 세력들은 자기 권력을 더 키우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조금 뒤로 가겠습니다.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를 결성을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줄여서 뭐라고 하냐면 국보위를 결성을 하고 있다. 민주화운동 진압 이후에 나오는데 이 국보위는 입법, 사법, 행정권을 통치하는 국가어체고 통치기구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단체에서 활동하는 것은 사회정화란 명분으로 반대 세력을 제거한다든가 공무원과 언론인을 강제 해산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때 언론인을 해산할 뿐만 아니라 언론 통폐합도 만들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렇게도 우리가 등장하고 삼청교육대를 실시하면서 깡패들을 제거하고 있다. 여기서 잠깐 삼청교육대와 비슷한 거로 5.16 군사정변에 깡패들을 제거했죠, 결론적으로. 그것하고 이것하고 거의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 혼동하지 마시고, 단 삼청교육대는 신군부와 관계되어 있다. 이렇게 우리가 등장합니다. 그러면 잠깐 12.6 사태가 등장하면서 대통령으로 올라왔던 사람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최규하라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러다가 광주 민주화운동을 진압하고 나서 최규하가 대통령에서 내려갑니다. 그러면서 대통령으로 등장한 사람이 누구였느냐? 전두환이가 대통령으로 등장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하는 거요. 이게 80년 8월 달이에요. 근데 이 전두환 대통령은 2달 뒤에 헌법을 개정을 하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그러면 이 헌법 개정이 우리가 말하는 몇 차 헌법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8차 개헌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8차 개헌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은 간선제입니다. 그리고 7년 단임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7년 단임제를 이야기하면서 대통령을 뽑는 게 어디서 뽑느냐?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뽑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인단에서 7년 단임제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고 있었고, 그래서 전두환이가 다시 대통령이 등장합니다. 그러면 전두환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몇 번 했다? 2번 한 게 맞게 되겠죠, 결론적으로. 이러면서 81년부터 전두환 대통령이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이때 우리나라 정부를 몇 공화국으로 보느냐? 5공화국으로 봅니다.
잠깐 여기서 그러면 우리나라 공화국의 변천 과정을 잠깐 봅시다. 우리나라 최초 대통령으로 나왔던 게 누구 대통령이에요? 이승만이었죠. 이승만 대통령이 48년부터 몇 년까지 되고 있습니까? 60년 4.19로 무너졌죠, 결론적이요. 이때 우리나라 공화국을 일공화국으로 보는 겁니다. 그리고 허정과도정부가 등장했죠. 그리고 4.19가 등장하면서 허정과도정부, 장면정부가 나왔잖아요, 결론적이요. 이 장면정부가 60년에 등장하면서 61년까지인데 이게 이공화국으로 봐요. 63년에 박정희가 대통령 됐죠, 결론적이요. 그러면 박정희 정부를 몇 공화국으로 보냐면 3공화국으로 봐요. 그리고 오늘 처음 수업 시작하면서 나왔던 유신헌법이 등장한 유신정부가 있죠, 결론적이요. 이게 4공화국이에요. 전두환 대통령이 등장한 거 있죠. 81년. 이게 5공화국입니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마지막 6공화국까지예요, 결론적이요. 6공화국은 87년 6월 민주항쟁이 등장할 겁니다. 그러면서 누구 대통령이 나와요? 노태우가 나오게 돼 있죠. 이때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는 6공화국으로 본다. 근데 요즘 들어서 시험 문제에서는 자, 공화국이란 표현을 거의 잘 쓰진 않아요. 어떤 표현을 쓰냐면 누구누구 정부란 표현을 더 일반적으로 쓰고 있었다. 이렇게 고려하시면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면서 우리가 7년 단임제의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고 있었다. 그러면서 공화국은 6공화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때가 몇 년? 81년 전두환 정부가 등장하고 있었다. 근데 이 전두환 정부의 가장 국정 목표로 삼는 것은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복지국가를 구현한다든가 경제안정과 수출 증대라 그랬지만 가장 큰 타이틀 단어는 정의사회를 구현한다. 이때 전두환 정부의 집권 여당은 뭡니까? 민주정의당이에요. 우리가 줄여서 민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이 전두환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을 통치하는 과정에 강압적인 통치와 온건적인 통치를 합니다. 강원 정책을 한다. 전두환 정부에서 가장 신경을 쓸 게 강경적 통치가 뭐고 온건적 통치가 뭐다. 이것을 구분하는 데 비중을 두라는 겁니다. 그러면 강경적 통치 방법에 나오게 되는 게 제야와 학생들의 운동을 탄압하고 있다. 제야는 학생은 무슨 운동을 하는 거예요? 민주화 운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민주화 운동을 억압하고 언론 통폐합을 하면서 언론을 몇 개를 하나로 묶는 거죠, 결론적으로. 이게 언론 통폐합이 되겠고 유화 정치도 등장하게 됩니다. 온건적 정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치 규제자를 단계적으로 해금한다든가 시위를 통해서 제적된 학생들을 복교 조치한다든가 중고생들의 교복이라든가 두발 자유화를 시행을 하게 됩니다. 야간 통행금지도 금지하게 되겠고요. 학도호국단을 폐지하기 시작을 합니다. 원래 학도호국단은 1949년에 나와요. 그러다가 4.19 혁명으로 해체됐던 거예요. 5.16 군사정변으로 다시 등장한 겁니다. 근데 이게 85년에 폐지가 된 거예요, 결론적으로. 학도국단을 폐지하고 있다. 학생의 날이라든가 자치구를 부활하는 정책을 하겠고 경제정책으로 물가 안정이나 경제성장, 수출에 굉장히 노력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러는 과정에 지금 대통령은 간선제로 넘어가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그리고 강압통치가 등장하다 보니까 이 강압통치에 반대하면서 전두환 정부에서 여전히 민주화 운동은 나오게 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민주화 운동이 나오는 과정에 우리가 보다 보니까 83년 학원 자율화를 계기로 하면서 민주화 요구가 활발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학생들 운동이 민중들 운동과 연결을 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직선제 개헌 운동으로 넘어가요. 이 직선제, 자, 우리가 전두환 정부가 직선제입니까? 간선제입니까? 간이죠. 유신 정부도 뭡니까? 간이죠, 결론적으로. 이 간선제를 반대하면서 직선제 운동을 요구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는 과정에 전두환 정부의 말기 때 커다란 인권 문제도 등장하고 있어요. 부천 성고문 사건이라든가 박종철 고문 사건이 등장해요. 그것이 빌미가 돼서 우리나라에서 뭐가 나옵니까? 87년 6월 민주화 운동이 나와요. 근데 6월 민주화 운동은 잠깐 앞으로 가서 다시 이야기하도록 합시다.
우리가 87년에 나왔던 6월 민주화운동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인 민주화운동, 4.19와 더불어서 87년 6월 민주화운동은 시험 문제에서 꽤나 많이 등장하는 단원입니다. 그래서 신경을 써야 되는데, 자, 87년 6월 민주화운동이 등장하고 있었다.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이라고도 관계는 없습니다. 근데 이 6월 민주화운동은, 자, 전두환 정부 때 우리나라 대통령은 간선제였잖아요,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이 간선제를 뭐로 바꾸라? 직선제로 바꾸라는 요구가 등장하게 됩니다. 국민들한테서요. 이러다 보니까 국회에서 어떤 내용을 하게 되느냐? 그래, 직선제는 수용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국회에서. 다만 법이 통과돼야지 직선제 되든 말든 할 거 아니에요, 결론적으로요. 그런데 이때 전두환 대통령이 4월 13일 날 호헌 조치를 발표합니다. 호헌이라는 것은 헌법을 보호하겠다, 수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헌법이 우리나라의 대통령은 직선제입니까? 간선제입니까? 간이죠. 그러니까 간선제로 가겠다. 87년 대통령 선거는 간선제로 가겠는데 그 다음에는 직선제는 국민들, 국회의원들, 너희들 알아서 해. 좀 표현이 험합니다만은 알아서 해. 그러면서 4.14 모원 조치는 간선제로 87년에 대통령을 뽑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불만이었던 우리나라 국민들과 야당, 민주화 인사들이죠, 결론적으로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를 만들어내게 되면서 6월 민주항쟁으로 넘어가고 있다. 6월 민주항쟁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꼭 신경을 써두셔야 됩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6월 10일 날 시위가 열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6월 10일 날 시위가 열리고 있었다. 그러면서 독재에 반대했던 전 국민들이 시위하는데, 잠깐, 이 6월 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이라고 하지만 전국적으로 열렸던 시위입니다. 중심적으로 전국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도청 소재들을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시위가 열리는데 이때는, 자, 계엄이 나왔느냐 안 나왔느냐? 안 나왔습니다. 자, 이 말은 여러분이 시험 공부하는 과정에 이 어느 것과 비교해야 되느냐? 그러면 4.19와 비교하면서 들어갑시다. 자, 4.19 이승만 정부의 부정선거에 반대했다. 그런데 여기는 직선제를 요구하는 시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4.19는 계엄 열렸어요. 다만 계엄사령관이 시위대를 진압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6월 민주항쟁은 계엄이 나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4.19 학생 참여했죠. 우리나라 시민들 참여했죠. 6월 민주항쟁도 학생 참여했고 우리나라 시민들도 참여하고 있다. 국민이라고도 관계는 없겠네요. 참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게 돼요. 4.19는 폭력적인 면을 가져요. 근데 6월 민주항쟁은 평화적 시위입니다. 폭력적 시위라고는 하지 않고 있다. 그러면서 전 국민이 요구하다 보니까 이때 정부 여당의 대표였던 노태우가 무엇을 발표한다? 6.29 선언을 발표하는 거예요. 근데 잠깐 여기서 하나 빼먹고 들어갔는데 6월 민주항쟁 열리는 과정에 학생이 죽었죠. 근데 학생 시위 전에 죽었는데 4.19 때 죽었던 학생 이름 뭐예요? 김주열이죠. 6월 민주항쟁 관계되는 학생의 죽음은 누굽니까? 박종철이에요. 박종철 머릿속에 꼭 넣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요. 그래서 노태우의 6.29 선언이 발표되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6.29 선언이 발표되게 되면서 여기서 발표한 내용이 뭐냐? 대통령 헌법을 개정을 통해서 여야 간의 헌법 합의를 통해 개정을 합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럼 6.29 선언 잠깐 봅시다. 여러분 날개 쪽에 사례가 가는데 6.29 선언 첫째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째가 제일 중요한데, 자, 그러면 어떤 내용이냐? 여야 합의하에 조속히 대통령 직선제 개헌을 하고 새 헌법에 의한 대통령 선거를 통해서 88년 2월 평화적 정부 이양을 실현토록 해야 되겠다. 이 말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꼭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6.29 선언을 통해서 헌법을 개정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4.19는 성공했던 겁니까? 실패했던 겁니까? 이것도 성공했죠. 6월 민주항쟁 성공했죠. 4.19로 헌법 개정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 양원제 내각 책임제예요. 여기는 헌법 개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직선제죠. 5년 단임제죠. 이 헌법 개정을 우리가 몇 차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9차 개헌. 현재 개헌 9차 개헌이 이 87년에 나왔던 개헌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5년 단임제 헌법이에요. 이 6월 민주항쟁의 의의는 어떤 것이냐? 4.19 혁명 이후에 가장 큰 우리나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민주주의 발전에도 커다란 기여가 있는데 옆에 날개에 6월 10일 대외선언문이 등장합니다. 자, 잠깐 6월 민주항쟁이 6월 10일 날 꽤 많은 수가 모인다 그랬죠. 100만 명 정도가 모인다 그랬는데 이 선언문 내용입니다. 중간 정도에 갑니다. 국가의 미래요 소망인 꽃다운 젊은이를 야만적인 고문으로 죽여놓고 이 말 나왔습니다. 이 말 꼭 체크하시고 진로 밑으로 내려갑니다. 4.13 폭거를 철회시키기 위한 민주장정을 시작한다. 이것도 중요한 단어입니다. 왜 그러냐면 6월 민주항쟁은 전두환 대통령이 무엇을 발표한 거죠? 4.13 호언조치를 발표한 거죠. 여기에 반대로 나온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4.13 호언조치를 폭거라고 보고 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9차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선거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87년 12월 달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등장하는 거예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등장하게 돼 있죠. 그래서 88년 2월 달 노태우 정부가 등장합니다. 이때가 몇 공화국이라고 그랬습니까? 6공화국이라고 그랬죠. 결론적으로. 그러나 요즘은 공화국 표현을 잘 안 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태우 정부가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나오는 88년부터 등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노태우 정부는 88년 2월 달에 등장했지만 4월 달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소야대가 등장해버려요. 자, 여기서 여소야대라 그랬는데 잠깐 우리가 78년 유신 정부 때 국회의원 선거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습니까? 여당이 득표수는 여당이 국회의원 수는 많지만 득표는 누가 더 많다? 야가 많다 그랬죠. 근데 88년에 나왔던 국회의원 선거에는 여소야대예요. 국회의원이 뭐가 더 많다? 야당이 더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여소야대가 등장하다 보니까 노태우 대통령은 결론은 국내 정치를 하는 데 있어서 야당들의 반대가 꽤 등장하면서 정책을 하는데 좀 혼란을 겪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을 막기 위해서 노태우 대통령은 어디 쪽으로 넘어가는 외교를 있었다? 사회주의 국가와 수교를 추진하는 등 북방 외교를 하고 있다. 백은 아닌데 사회주의가 북쪽이 좀 많다는 이야기의 결론적으로 이 북방 외교를 하고 있다. 그래서 헝가리와 수교라는 89년. 그러면서 중국이라든가 소련이라든가 계속 수교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이 91년에 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국내적으로는 부분적 지방자치를 실시합니다. 구분 좀 해두셔야 될 겁니다. 부분적 지방자치는 누구 정부 때? 노태우 정부지만 전면적 지방자치제는 언제 한다? 김영삼 대통령 때다. 부분적이냐 전면적이냐 구분하는 겁니다. 언론기본법을 폐지하는 내용도 나오겠고 이러다가 노태우 정부가 5년 임기를 끝내고 내려가기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노태우 정부 뒤로 등장했던 정부가 누구 정부예요? 김영삼 정부죠. 그래서 YS 정부가 등장하고 있다. YS 정부는 92년 선거로 93년 2월에 등장한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부도 5년 단임제 정부가 등장하겠지만 자, 이 YS는 군인이 아니었던 사람이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민간 대통령으로 최초로 우리나라 정치사에서 등장하고 있었다. 이렇게 우리가 찾아보게 되는데 이 YS는 어떤 정치적 내용이 있었는가 세부적 내용은 필요 없고 이 정책이 YS 정부다 이렇게만 알고 가시면 될 겁니다. 그러면 그 내용으로 고위공직자 재산 등록이 여기서 나온다든가 금융실명제도 등장합니다. 지방자체의 전면적 지지, 부분적인 것은 누구고요? 노태우고요. 전면적인 것은 YS 정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노태우와 전두환을 내라는 모째로 어디로 보냅니까? 교도소로 보내버리죠. 이러면서 우리가 등장한다든가 OECD에 가입을 합니다. 그런데 이 YS 정부의 말기 때 나오게 되는 게 우리나라의 돈 문제, 외환 부족 문제가 나오게 돼 있죠. 그래서 우리가 IMF의 구제 금융을 받는 시대가 이 YS 정부 때 구제금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통령 선거에서 90년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대통령으로 올라가게 되는 겁니까? 김대중 대통령 DJ. 그러니까 여야 간의 정권 교체가 최초로 이루어졌다. 근데 이것은 선거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여기는 평화적 정권 교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야적으로. 최초로 등장했던 우리 DJ 정부. 자, 김대중 정부 등장하고 있다. 근데 이 DJ 정부는 자, 햇변 정책을 하게 됩니다. 햇변 정책은 누구를 대상으로 한 거예요? 북한을 대상으로 한 거죠, 결론적으로. 원래 이 햇볕 정책은 런던 대학교에서 DJ가 연설했던 것을 바탕으로 햇볕 정책이 등장합니다. 그러는 와중에 금강산 관광이 등장하는데 98년이에요. 금강산과는 두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DJ 정부 때 처음에 시작했던 98년이 시작했던 게 금강산을 갈 때는 뭐로 간다? 바다로 간 겁니다. 그래서 해외로 관광이에요. 근데 2000년에 6.15 공동선언이 나오게 돼 있죠. 그러면서 이때 금강산은 무엇을 통해서 간다? 육로를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이게 금강산의 좀 차이점이 등장하고 있다. 그리고 2000년에 자, 우리나라 대통령과 북한의 국방위원장이 회담을 하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합니까? 남북정상회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남북정상회담은 통일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하고 있는데 경의선 철도를 복원한다든가 이 복원이 등장하고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완공한 것은 2003년이에요. 2003년이면 누구 정부입니까? 김대중 정부가 아니에요. 노무현 정부 때 완공이 되고 있었고 시범 운행도 2007년이 합니다. 이것도 노무현 정부예요. 개성공단 지구법이 만들어지면서 개성공단을 착공한 것은 2003년입니다. 이것도 노무현 정부가 등장하겠죠. 이산가족을 상봉한다든가 IMF를 극복하게 됩니다. IMF에서 우리나라가 돈을 빌렸죠. 근데 이것을 완전히 갚은 것은 2001년이에요. 자, 이러면서 하고 있다. 그 밑에 박스가 등장하면서 우리나라 헌법이 몇 차경까지 등장한다? 9차경까지 등장한다. 박스 처리했어요, 결론적으로. 이건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 헌법 개정이 어떻게 됐느냐? 한 번은 좀 확인해 두셔야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제2장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일반적으로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러면 제3장 통일정책과 평화통일과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가장 큰 우리나라 국민들한테 부과된 과제. 우리나라는 한 나라지만 한민족이지만 단군 후예지만 남한과 북한이 45년에 어떻겠습니까? 분리되기 시작을 하고 정부가 등장한 게 48년이었어요. 그러면서 완전히 분리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남한과 북한을 하나로 묶으면서 한국가를 형성하자. 이게 우리가 말했던 통일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이 통일정책은 거의 일반적으로 시험을 보게 될 때 거의 한 문제가 등장을 해요. 한 문제가 등장을 하는데 뒤에 언급을 다시 하겠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나오게 되는 게 어디냐? 그러면 우리나라 통일정책의 중심이 되는 몇 가지가 있어요. 통일정책의 중심이 되는 게 7.4 남북공동성명. 7.4 남북공동성명이 몇 년에 등장한 겁니까? 72년에 등장한 거죠. 이거 시험 문제 꽤 나와요. 이게 합의한 것 최초예요. 나중에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번 시간에 다음 시간에 할 거 미리서 정리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중요하고 또 하나 중요하고 있는 게 뭐냐? 그러면 91년에 나왔던 기본 합의서예요. 이것도 남한과 북한이 합의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나오는 게 2000년에 나왔던 6.15 공동선언이에요. 이 세 개는 꼭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의 중심이 되는 게 이 세 개란 이야기예요. 이 세 개이기 때문에 꼭 세 개를 봐. 나머지 제가 수업을 하는 과정에 나머지 것도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 교재에 중심적으로 나온 것은 남쪽이 누구한테 요청한 게 중심이다. 북쪽이 요청한 게 중심으로 꽤 많이 나와요. 그런데 남쪽이 요청한 건 북쪽이 승낙하지 않았어요. 근데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남한과 북한이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합의가 나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합의는 몇 개가 나왔다? 크게 말하면 이 세 개란 얘기예요. 원래 하나가 더 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나왔던 14공동선언이 있어요. 이게 노무현 정부 말기 때 나왔던 겁니다. 근데 정권 말기 때 나오다 보니까 합의는 했지만 큰 의미를 못 갖고 여기 내용이 어디 내용을 거의 계승한 측면이 강하느냐. 6.15 공동선언을 계승한 측면이 무지하게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시험 문제는 꽤 배제되고 있다. 그래서 세 개를 중심적으로 본다. 나머지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남측의 주장이 뭐였느냐, 북측의 주장이 뭐였느냐, 이것 확인하는 방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세 개만 중심적으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거로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에 했던 것을 잠깐 구분한다고 이야기를 하면, 자, 이번 시간에 했던 게, 자, 유신정부에 관한 수업을 했습니다. 유신정부의 수업을 했는데 유신정부의 중요한 단어가 있었죠. 그것 중심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전두환 정부가 나왔죠. 전두환 정부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노태우 정부 크게 중요하지 않는데 무엇은 본다? 6.15 공동선언과 관계되면 6월 민주항쟁, 민주화운동 보셔야 되겠고요. 다음에 나왔던 정부가 누굽니까? YS 정부죠. YS 정부 때 정책이 뭐가 있었느냐, 이렇게 체크만 하시면 되겠고, DJ 정부 이쪽 연결이요. DJ 정부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통일론만 보시면 되는 거예요. DJ 정부 뒤에 누가 나옵니까? 노무현 정부. 교재 거의 안 나와요. 써지더라도 문제화되진 않고. 노무현 정부 뒤에 누굽니까? MB 정부. 이명박 정부가 나오게 돼 있죠. 신경 끄시고요. 현재 정부, 박근혜 정부까지 등장했죠.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어디까지로 일반적으로 정치 파트를 보느냐? 김대중 정부까지 보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등장합니다. 그러면 정부 과정에 관한 내용을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